안녕하세요. 국립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 코딩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의 연구에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바이브 코딩의 강력함을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 코딩과의 차이점, 그리고 바이브 코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바이브 코딩을 위한 AI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바이브 코딩을 위한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습하기, 그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입니다. 전통적 데이터 분석의 현실은 스텝 1, 도구 선택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SPSS, SAS, R, 파이썬, 엑셀 중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도구를 선택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학습이지요. 온라인 강의 수강이나 책 구매를 통해서 선택한 도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과 개념을 학습해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설치 및 설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패키지랑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고 그제서야 책에 있는 예제를 따라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본격적으로 코드 작성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번의 오류와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결과가 딱 도출이 되었을 때 하지만 완성된 그래프가 특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없는지 추가적으로 또 탐색을 해 나가게 됩니다. 바이브 코딩이란 AI가 발전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먼저 핵심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AI와 자연어로 대화하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되게 됩니다. 각각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바이브라는 것은 분위기, 느낌, 직관을 뜻하며 코딩이란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느낌대로 만들어줘 내지는 이런 스펙대로 만들어줘 하면 AI가 그 자연어를 이해해가지고 그 자연어 임무를 수행하기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이 바이브 코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통적 코딩과 바이브 코딩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코딩이란 열심히 프로그래밍 공부해가지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제와 무관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자바, C, C++ 등에서 언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됐고, 파이썬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파이썬에 존재하는 수많은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내에서도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특정 함수 내에서도 특정 함수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자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저희가 시각화를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했지요.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자연어 기반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단지 챗GPT 같은 AI에게 전송만 해주면 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성적 데이터를 불러와서 학급별 평균 점수를 계산해줘. 스튜던트 스코어.csv는 클래스와 스코어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는 파일이 없으니까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줘.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 주는데 제목은 2024년도 Average Score by Class. 막대 색상은 하늘색, X축은 클래스, Y축은 Average Score, 고해상도로 저장. 파일명은 class_average.png로 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전송만 해주게 되면 챗GPT는 이 프롬프트를 이해해가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나온 결과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챗GPT 응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간단하게 표로 시각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대로 그래프의 제목과 막대 색상 그리고 고해상도로 저장된 그 파일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를 제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제목과 X축, Y축, 막대 그래프의 색상이 제대로 지정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시간이 지나면 링크 만료가 돼가지고 다운로드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오른쪽에 있는 이 이모티콘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챗GPT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 위에 있는 테이블과 피겨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파이썬 코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위에 부분은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한 부분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테이블 생성하기 위해서 학급별 평균 점수를 계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막대 그래프를 시각화한 부분 그 다음에는 고해상도를 전환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주석 처리도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브 코딩의 핵심 원리입니다. 1단계 사용자 요청입니다. 저희가 자연어로 원하는 것 설명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뭐 해줘, 뭐뭐 하고 싶어 등 편한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는 AI 이해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분석 시각화 방법을 결정을 해내게 됩니다. 3단계는 코드 생성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코드를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이때 주석도 함께 포함해서 생성이 됩니다. 4단계는 실행 및 결과 제공입니다. 코드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코드가 실행 가능한 경우에 코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 후에 제공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음 추천 단계도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저희는 수정 요청을 자연어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1에서 4단계 과정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고 원하는 것을 저희는 언어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게 됩니다. 그럼 왜 바이브 코딩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코드와 C만 한 대신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에서 의미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접근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브 코딩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 연결과 웹브라우저와 한국어 실력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밍 지식과 비싼 소프트웨어, 고성능 컴퓨터가 되게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밍 지식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제가 뒤에서 그냥 안내를 드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으시면 훨씬 더 데이터 분석을 잘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chatgpt.com, gemini.google.com, 클로드 AI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도구들이고 마지막에 있는 콜앱.google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가능한 일이고 무료 버전에서도 GPU를 충분히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속도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프로그램 작성뿐만이 아니라 통계 분석, 시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 코딩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를 탐색하는데 2에서 3시간 걸리고 기본 그래프를 그리는데도 2에서 3시간 걸리게 되고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나절 그 다음에 복잡한 시각화를 위해서는 2에서 3일 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브 코딩으로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 탐색하는데 2에서 3분 기본 그래프 그리는데도 2에서 3분 이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데도 5에서 10분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복잡한 시각화를 수행할 때도 1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연성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도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요청을 하고 그 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선 그래프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바꿔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가지고 학년별로 분리해서 보여줘 라고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각 단계마다 코드를 대폭 수정을 해야 됐고, 각 단계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소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브 코딩은 각 단계마다 1에서 2분 내에 완료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무한적으로 시도해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학습 효과입니다. 단순히 AI가 생성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생성한 코드를 보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지 코드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주석을 통해 각각의 함수 역할을 파악하려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코딩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고, 데이터 리터러시도 향상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으로 기술 이해도도 증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저희는 코드를 추가하거나 수정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클로드 모두 무료 버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똑똑한 모델이나 조금 더 많은 사용량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챗GPT 플러스나 프로, 구글 AI 프로나 구글 AI 울트라, 클로드 프로나 맥스 같은 옵션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월 정액제로 추가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똑똑해진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연구소에서 발간했는 뉴스레터에서 25년도 10월 13일 날 받은 걸 보게 되면, 저는 추석 연휴 동안에 쉴 동안 AI 모델들은 한층 더 진화했다는 것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라2 같은 경우에는 물리법칙을 구현 영상을 만들었고, 클로드 4.5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코딩하였고, 제미나이 2.5 컴퓨터 위주는 웹을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노트북 LM 같은 경우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브 코딩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AI의 실수 가능성을 반드시 인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신 라이브러리나 특수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AI도 틀린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결과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잡도의 한계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단계별로 나누어서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품질 의존성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정제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맥락 이해 제한입니다. AI는 여러분의 맥락을 완전히 이해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검증 및 해석은 여러분이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AI는 도구일 뿐 판단은 전문가인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인식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입니다. 무료 버전은 사용 횟수 및 내용, 양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파일도 마찬가지로 첨부할 수 있는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작업은 무료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3만원대의 유료 모델 구독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30만원대도 한번 써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감 데이터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chatgpt.com 들어가셔서 설정에서 데이터 제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모듈을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모듈을 위한 모델 개선과 그 밑에 오디오 녹음 포함, 영상 녹화 포함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걸 모두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설정으로 조금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오픈AI의 프라이버시 포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Do not train on my content라는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학습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챗GPT 퍼스널 데이터 리무벌 리퀘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챗GPT를 사용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그 민감한 정보가 출력이 되었다 한다면 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장은 들어가기 앞서의 마지막 장이자 시작하기 전에 가지셔야 할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 정신입니다. 첫 시도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실패는 학습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매우 높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시를 추가해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반복 개선입니다. 첫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사람들 눈에 잘 띄게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결과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학습 태도입니다. 생성된 결과와 코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학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용어가 있다 하면 즉시 AI에게 물어보게 되면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차 본인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여전히 핵심이고 그 다음에 AI는 도구고 여러분은 전문가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도구 소개입니다. AI 도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챗 관련된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 오픈AI에서 만든 챗GPT,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엔스로픽에서 만든 클로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 그 다음에 xAI에서 만든 그록, 그 다음에 미스트랄, 이런 회사에서 만든 르챗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해외의 유명한 AI 도구들 외에도 국내에도 다양한 AI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제일 처음으로 리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튼 접속하신 다음에 도구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AI 완벽 요약, AI 탐지 방어, PPT 초안, SNS 게시물, 강의 녹음 노트, 기사 초안, 독후감, 레포트, 면접 준비, 발표 대본, 블로그, 상세 페이지, 상품 리뷰, 생활기록부, 영상 시나리오, 이력서, 이미지 제작, 자기소개서, 전자책, 카피라이팅, 코딩 과제 등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작업들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완벽 요약을 살펴보게 되면 AI 완벽 요약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유튜브, 문서, 웹사이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완벽 요약을 클릭을 하시면 스크립트가 쭉 나오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요약본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세 줄 요약이 나오게 되고 그 밑에 타임라인 요약, 핵심 요약, 블로그로 쓰기 같은 옵션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너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getliner.com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 검색, 고급 검색, 딥 리서치 그 외에도 다른 모델을 선택하게 해가지고 클로드 소넷이나 GPT-5 같은 해외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너 경우 학술이란 탭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술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급 검색과 필터로 나뉘게 되면 이 필터를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저희가 참고할 인용 문헌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 연도, 무료 공개 저널 여부, 인용문, 그 다음에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를 위한 다양한 에이전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설 평가, 연구 흐름 탐색, 설문 시뮬레이션, 가설 생성, 인용 추천, 민원조사, 피어 리뷰 같이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사용하기에는 좀 양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너를 실제로 써보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나 맥스를 구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인공지능의 진화입니다. GPT 3.5 터보,
GPT-4가 나왔던 게 이제 22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GPT-4.5가 나왔던 것이 이제 작년 5월이 되게 됩니다. 이미 GPT 3.5 터보 때가 대학 졸업자의 평균 점수를 달성을 했고 GPT 4.5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추론 능력을 다다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이제 GPT-5가 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GPT랑 XAI의 그록, 그다음에 딥시크, 구글의 제미나이, 엔스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같은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경쟁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장은 25년 11월 기준으로 최신 모델들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본 표는 artificialanalysis.ai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LLM 평가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10개의 벤치마크 환경의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만든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GPT-5 코덱스 하이, GPT-5 하이, 그 다음에 그록 4, 클로즈 4.5 소넵, 그록 4 패스트, 그 다음에 제미나이 2.5 프로 순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PT-5나 클로즈 소넷이나 제미나이 2.5 프로가 이제 상위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록 4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텔리전스랑 스피드랑 프라이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지표를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바이브 코딩을 위한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나쁜 첫 프롬프트 예제를 보게 되면 데이터 분석해줘 입니다. 이거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너무 막연하고 데이터도 없고 목표도 불명확합니다. 좋은 첫 프롬프트 예제를 보게 되면 나는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야. 학생 30명의 성적 데이터가 있는데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해보고 싶어. 구체적으로는 평균, 중앙가, 표준 배차 계산. 두 번째는 성적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 세 번째는 최고점과 최하점 확인. 데이터는 CSV 파일로 있고 여른 학생 번호, 이름, 점수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입니다. 이거의 좋은 점을 보게 되면 맥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명확한 목표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구조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의 기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지요.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기대 결과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맥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배경 정보, 사용 목적, 대상 청중 등을 언급해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을 누가 하는 거고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같은 배경, 맥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세부 요구사항을 하나하나씩 나열해 주는 것입니다.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 제약사항을 명시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예시입니다. 원하는 형태의 예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작성해줘. 내지는 이렇게 작성해주면 좋은 거고 이렇게 작성하면 나쁜 것이야. 좋은 나쁜 예를 구분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계별 접근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요청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작업은 나누어서 요청하는 것이고 전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앞서서 언급했던 5가지 프롬프트 작성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나쁜 예시를 하나 보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줘 라는 것입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어떤 그래프인지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약간 개선해가지고 학생 성적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래프인지 어떤 분석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조금 좋은 예시는 첨부한 스튜던트 스코어스.csv 파일을 데이터로 사용해서 학급별 평균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줘. X축에는 학급명을 기록해주고 Y축에는 평균 점수를 작성해줘. 제목에는 하늘 학급별 평균 성적 비교, 색상은 파란색 계열로 해줘 라고 명확하게 저희가 요구한 것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이때 좋은 점은 데이터 소스를 명시해주고 변수명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차트 유형도 지정을 해주고 시각적 요소도 상세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맥락입니다. 나쁜 예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시는 나는 교육학 전공자야.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학생들 자기 효능감 검사 결과가 있어. 연구실에서 진행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해. 라고 명확하게 맥락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데이터는 학생 25명의 사전 사후 점수야. 대응 표본 T 검정을 위해서 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시각해 줄 수 있을까? 이 결과는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야. 라고 됩니다. 왜 맥락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AI가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보고서 수준의 출력물 형성해주게 되고 교육적 해석을 포함하게 되고 발표용으로 적합한 시각화를 AI가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체성입니다. 나쁜 예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기 좋게 만들어줘가 됩니다. 좋은 예시는 교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시각화해줘. 데이터는 설문 항목 5개, 근무 환경, 복리후생, 동료관계, 업무량, 전반적 만족도가 있고 척도는 5점 척도야. 1은 매우 불만족이고 5는 매우 만족. 응답자는 50명 있고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7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목별 평균 점수를 가로 막대 그래프로. 두 번째는 각 막대의 정확한 평균값을 표시. 세 번째는 3점을 기준선으로 표시. 3점 이상은 녹색, 미만은 주황색으로 구분. 제목은 2024년도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 6번 이미지 크기는 1200 by 800 픽셀. 한글 폰트 깨지지 않게 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정한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차트 유형, 데이터 레이블, 기준선, 색상 규칙, 텍스트 요소,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시입니다. 나쁜 예시는 분석 결과를 표로 만들어줘 같은 것이 됩니다. 좋은 예시는 분석 결과를 아래 형식의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예시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시해가지고 학급, 평균, 표준 배치 학생 수, 순으로 테이블을 구성해줘. 이런 형식으로 우리 데이터에 맞게 만들어줘. 소수점은 첫째 자리까지만 이라고 하게 되면 이 형식에 맞게 챗GPT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저희한테 가시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프 시각화에서도 명시적으로 진행해주기가 좀 힘들다 한다면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논문 참고 분야에서 봤던 예쁜 내지는 잘 시각화되어 있는 그래프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만 하더라도 챗GPT는 이 형식에 맞도록 그래프를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의 힘입니다. 해석의 여지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최소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단계별 접근입니다. 나쁜 예시입니다.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황관계 보고 그래프 그리고 예측 모델 만들고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한 번에 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시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탐색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서 기본 정보를 보여줘. 행과 열의 개수, 각 열의 데이터 타입, 결정치 여부, 기초 통계량.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정지해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정치가 있으면 결정치는 평균값을 대체해주고 점수열에서 0 미만 값이 보이면 제거해주고 날짜열을 데이터타임 형식으로 변환해줘. 같이 데이터 정지 작업입니다. 1단계 데이터 탐색, 2단계 데이터 정체까지 수행했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이제 출석률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어슨 상관관계 계산해주고 선점도로 시각화해주고 회계선도 추가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단계로 결과 해석이 되게 됩니다. 분석 결과를 교육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상관관계 계수의 의미랑 교육적 시사점과 주의해야 할 점. 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요청을 하게 되면 각 단계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수정하기도 용이하게 되고 저희가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학습하게 되는 효과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프롬프트 예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희박한 경우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너무 막연한 요청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 좀, 뭔가 재미있는 거 해줘, 알아서 해줘. 두 번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평균 내줘. 세 번째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학생 500명의 5년치 데이터로 머신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예측하고 시각하고 논문 초안까지 써줘. 네 번째는 모순된 요청입니다. 간단하게 하되 자세하게, 짧게 하되 모든 내용을 포함해줘.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도 나쁜 프롬프트 예로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정중함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쁘신 와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가능하시다면 제 데이터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면요. 같은 것들이죠. 여기 보면 샘 알트만이라고 오픈AI CEO가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플리즈나 땡큐 같은 말들을 하지 말아달라. 이를 위해 ChatGPT가 엄청나 많은 컴퓨팅 자원을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쁜 프롬프트를 좋은 프롬프트로 바꾸는 몇 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좀이라는 프롬프트 대신에 첨부한 테스트 스코어.csv 파일에서 전체 평균, 중앙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고 초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해주고 90점 이상 학생 수를 카운트해서 결과를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두 그룹 비교해줘 라는 것 대신에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 분석해줘. 첫 번째, 각 그룹의 평균과 표준 편차. 두 번째, 독립표변 T검정 실시. 세 번째, 결과 해석. 네 번째, 두 그룹의 분포를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 그래서 교육학 논문 작성 용인이 APA 스타일로 결과를 정리해줘. 세 번째는 그래프로 보여줘 라는 것 대신에 월별 도서관 이용자 수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해줘. X축 1월에서 12월, Y축 이용자 수. 꺾은 선색은 파란색으로 해주고 마커는 동그라미로 해주고 제목은 2024년도 도서관 월별 이용 현황으로 해줘 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매번 앞선 프롬프트를 길게 작성하게 되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자주 편하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 통계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첨부한 파일명에는 데이터가 있어. 그 다음에 다음 기초 통계를 계산해줘 하는 것이 구체적인 요청에는 기술 통계량,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4분의 수. 두 번째 빈도 분석에는 범정 변수를 저희가 넣어주고 별 빈도와 비율. 결과 출력은 표 형식으로 정리해주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줘. 그 다음에 간단한 해석도 덧붙여줘 라는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지정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첨부한 미드텀 스코어.csv 파일 여기죠. 얘는 전체 수강생의 중간고사 성적이 있어. 다음 기초 통계를 계산해줘 라고 하고 이건 다 붙여 넣는 게 되겠죠.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조금 최저점, Q1, Q3. 빈도 분석에는 이제 범정 변수, 등급별 학생 수와 비율, 결과 출력은 표 형식으로 정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마지막에 전체적인 성적 분포에 대한 간단한 해석도 덧붙여줘 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룹 비교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저장해 놓으시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꺼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설명이 들어가게 되고 파일에는 몇 개의 그룹의 측정 변수 데이터가 있어. 목적은 A와 B의 차이를 분석하고 싶어. 분석 요청에는 각 그룹의 기술 통계, 통계적 검증, 그다음에 시각화, 그다음에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줘 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프롬프트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에 맞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student compare.csv 파일에는 두 개의 반과 기말고사 점수가 있어 라는 것이고 1반과 2반 성적 차이를 분석하고 싶어. 각 반의 기술 통계, 통계적 검증, 시각화를 해주게 되고 결과를 학회 발표용으로 정리해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들을 매번 다 작성할 필요가 없이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채워넣으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관관계 관련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앞선 두 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데이터에 맞게 해당 부분만 채우거나 변경하셔가지고 충분히 쉽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보게 되면 attendance grade.csv에는 학생들의 출석률과 학점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분석 목표이죠. 출석률과 최종 학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어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석 단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계산해주고, 두 번째는 선전도 시각화를 해주게 되고, 세 번째는 이에 대해서 교육적 의미를 파악해주는 것이고, 이 결과가 학생 지도에 주는 시사점, 출석 동료의 근거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관관계가 인간관계 아니라는 점도 언급해줘 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시각화 관련된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마찬가지로 템플릿 사용 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한 게 있죠. 서브젝트, 스코어.csv, 과목별 평균 점수 데이터가 있고 차트 요청입니다.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줘 하는 것이고 시각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제목과 X축, Y축, 색상, 크기, 격자선, 다음에 긴 막대 위에 소수점 숫자자리까지 평균값 표시, 폰트 크기,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 나눔 고딕 폰트 사용해주고 고해상도로 어떤 명칭으로 저장해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 관련된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설문 개요를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설문 주제가 있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인 거고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응답자가 몇 명이 있고 문항이 몇 개가 있고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파일명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요청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항별 분석, 문항별로 평균 표준 편차, 긍정 응답, 부정 응답률, 그 다음에 시각화, 문항별 평균을 가로 막대 그래프로 해주고 상점을 기준으로 선을 표시해주게 되고 3점 이상 이하 색상 구분해주고 마지막으로 종합 해석을 해줘. 가장 높은과 낮은 항목, 개선이 필요한 영역, 강점으로 보이는 영역을 해석해달라는 것이고 출력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줘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앞서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넣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될 것이고 응답자, 문항, 척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문항별 분석, 시각화, 종합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식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템플릿을 점점 더 구체화를 해나가면서 저장해주게 되면 앞서서 언급했던 좋은 프롬프팅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 프롬 템플릿을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더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급 프롬프트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역할 부여입니다. 이 개념은 AI에게 특정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면 더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 구조는 당신은 어떤 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배경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작업을 수행해 주세요 라고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효과는 더 전문적인 출력, 맥락에 맞는 용어를 사용, 그 다음에 적절한 깊이 설명을 AI가 해주게 됩니다. 예시를 두 개 보게 되면 교육통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20년 경력의 교육통계 전문가입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수백 편의 교육 연구 논문의 통계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전부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되 통계적으로 적절한 방법 선택. 두 번째는 교육학적 해석 포함, 연구윤리 고려, APA 칠판 형식으로 결과 보고 이 분석 결과는 학술지 투고용입니다. 라고 맥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화 관련된 걸 보게 되면 당신은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입니다. 에드워드 터프트의 원칙을 따르며 정보를 명확하고 아름답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학급별 성적 데이터를 자주 시각화해 주는데 불필요한 장식 제거해주고 색상은 의미 있게만 사용해주고 가독성을 최우선을 해주고 비전문가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 맞는 맥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론 단계별 사고입니다. 개념은 이해에게 단계별로 생각하며 답하도록 요청하면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법의 문구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하며 설명해줘. 내지는 영어로 Let's think step by step입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확실한데요. 이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찾아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짧게 결과를 저희에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프롬프트에 이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찾아줘 라는 동일한 프롬프트에다가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는 하나의 문장만 추가해 주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고 디테일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퓨전 러닝입니다. 이거는 GPT 모델 자체를 학습시킨다 라는 개념은 아니고 원하는 출력 형식의 예시를 두세 개 GPT한테 제공을 해주게 되면 AI가 그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저에게 맞는 결과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예를 들게 되면 다음 예시처럼 분석해줘 라는 거고, 예시 1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예시 2 입력이 이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해줘 라고 하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관된 출력 형식을 보장해주고 원하는 톤과 스타일을 유지해주게 되고 여러 항목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다음 예시처럼 학생 성적을 해석해줘 라고 해놓고, 예시 1 점수가 85점이었다 라는 해석은 우수한 성적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7점이 높으며 상위 25%에 해당됩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2 같은 경우에는 65점이었다면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전체 평균보다 13점이 낮으며 특히 계산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학습 지원을 권장합니다. 예시를 2개를 주고 나서 이제 다음 학생들도 같은 형식으로 해석해줘라고 하고, 학생 A는 92점, 학생 B는 58점, 학생 C는 77점 이라는 데이터를 주게 되면 AI는 이를 토대로 저희가 일관된 출력 형식과 원하는 통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런 항목들을 다 처리해주게 됩니다. 본 장은 프롬프트 작성법의 마지막 장이자 AI와 대화하며 결과 개선하기입니다. 이는 바이브 코딩의 핵심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 개선이지요. 첫 번째는 기본 요청입니다. 학급별 평균 성적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색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줘 라고 개선 포인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개선 포인트인 각 막대 위에 정확한 평균값도 표시해줘. 그 다음에도 추가 개선 포인트인 Y축 범위를 0에서 100으로 바꿔줘.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 포인트를 보고 요청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전 요청과 결과를 기억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화 맥락을 유지한 상태이죠. 유용한 개선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모호하게 수정해줘. 내지는 이 부분만 바꿔줘. A는 그대로 두고 B만 수정해줘. 처음 버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주자. 이전 것과 비교해서 보여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모두 다 일정 이상 대화 양이 쌓이게 되면 약간 성능이 저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새 창을 띄워가지고 이전 것을 요약해서 챗GPT 제공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